오늘도 놓치지 말아야 할 꼭 알아야 될 뉴스들 준비를 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스콕스를 안 보면 뉴스를 본 게 아닙니다. 꼭 스콕스를 봐야 됩니다. 제 앞에는 스콕스에서 뉴스를 다 알려주는 평론가 김성환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는 김민아입니다. 이거 맞절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지금 맞절하는 것처럼 만들어놨잖아요, 분위기가. 하여튼 맞절 또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뭐 인생 다 산 사람처럼 얘기하지 말고 자 이제 매주가 아니지. 매일 저희가 이제 구독자님들 어떤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지 또 어떤 댓글을 남기시는지 또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오늘도 지금 587분이 들어와 계세요. 어제보다는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숫자가. 빨리 주변 분들한테 많이 빨리 들어와라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가장 먼저 글을 남겨주신 분은 정도출님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국정을 꼼수로 운영할 생각을 하는지 이선영님 인사를 해주셨고요. 마음하나님은 탄핵 청원 동의가 조금 전 99만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어제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봤는데 여전히 뭐 한 40분씩 기다려야 돼요. 근데 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회원가입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회원가입을 하고 다시 청원 이렇게 버튼 누르려고 그러니까 다시 또 40분을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회원가입 안 한 분들은 아마 한 2시간쯤은 기다리셔야 회원가입하고 그리고 다시 누르고 들어가면 그 정도 또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99만 돌파했다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오늘은 뭐 당연히 100만 돌파할 것 같아요. 탄핵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지금 7월 20일까지 청원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원 기간 동안에 뭐 200만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전례가 과연 있었나 하는 생각을 저도 좀 했습니다. 지금 뭐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권 때 무슨 뭐 청와대 그때 국민청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문재인 대통령 탄핵하자 이런 청원이 무슨 뭐 100 몇십만을 넘은 적도 있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200만도 하고 300만도 해야죠. 그걸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 뭐 기사에서 봤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 여당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누군가가 그렇게 주장한 거를 기사에서 봤습니다. 좋네. 그럼 그거보단 넘어서야지. 그렇죠. 그 이상 자존심이 있지 또. 그 이상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더블은 해줘야지. 자 구독자님들도 얘기 들으셨죠? 그 한 2배 정도는 우리가 해줘야.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권에 있는 관계자들, 특히 여권 관계자들이 여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정신을 차리려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어제 대정부 질문 때 뭐 하는 얘기를 보니까 이 정부 관계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탄핵 청원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탄핵 사유가 명확하게 있어서 진행되는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일종의 이제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인기 투표 아니냐. 국회 청원을 하는 게 무슨 인기 투표냐. 국민들의 의사를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하냐. 적어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국민들이 꼼꼼하게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전문적 어떤 식견을 가지고 이 중대한 헌법적 법적 위반 사유가 있는지를 무슨 각자 변호사를 사서 검토해 본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정신 차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해 못 살겠어. 그렇죠. 뭔 일 터질까봐. 최소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하는 어떤 의사 표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의사 표시를 이전에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목소리를 통해서도 했고 총선에서의 표심을 통해서도 했고 총선 이후에 또 다양한 어떤 계기를 통해서도 했는데 안 들으니까 그 점을 좀 염두에 두고 말씀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전 정권 전 정권에서는 140만 정도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전히 뭐 정신 못 차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정신을 차릴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여서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제 그러는 사이에 지금 1000분이 돌파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오늘 열심히 한번 좀 달려보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배가 고프네요. 뭐 시작부터 허기가 져가지고 빵 사드려요? 아닙니다.
빵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체중이 막 늘어요. 그럼 밥 사드려요? 아무튼 네. 오늘은 신문들이 대부분 또 네. 비중 있게 다룬 기사가 네. 그 이른바 이제 그 역주행 사고에 대해서 네. 상당히 비중 있게 또 다들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앙일보 1면부터 보여주십시오. 중앙일보 1면 기사를 보면 제목에 이제 브레이크 가속 페달 뭘 밟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게 급발진 사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가해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그러면 페달을 뭘 밟았느냐 이게 쟁점인 거지 않습니까? 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이 차가 계속 간 것이냐 아니면은 뭔가 페달을 오인해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은 게 아니라 엑셀러레이터를 밟은 것이냐 뭐 이런 게 쟁점일 텐데 네. 이 차량에서 확보된 EDR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사고 기록 장치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이벤트 데이터 레코더의 줄임말이래요. 영어를 네. 잘 못하지만 자동차용 영상 사고 기록 장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EDR을 확인해 보니까 사고 직전에 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경찰 관계자가 얘기했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이 기사는. 네, 조선일보도 관련 내용을 좀 일면에다 올렸잖아요. 그렇죠. 네. 조선일보에 보면은 기사 제목이 아예 가속 페달 90%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차가 인식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가속 페달을 실제로 밟았는지 이건 아직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기록 장치에는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급발진이라는 게 있다. 급발진 사고라는 게 존재한다.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급발진 사고가 있다라고 할 때 그걸 전제하면 EDR, 이 자동차 이 사고 기록 장치의 경우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페달을 뭘 밟았느냐랑 관계없이 가속 페달을 밟았다로 기록되는 경우가 그러면 있는 거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네, 보통은 그렇죠. EDR을 열었을 때 네. 가속 페달을 밟은 걸로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것만 가지고 지금 이게 급발진이다 아니다를 평가하기는 어려운 거지만 이것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거지만 일단은 이런 팩트가 나왔다. 요거를 전달을 해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국가수의 차량 감정을 의뢰해서 사고 차량이 EDR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도 검증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일보 3면을 보여주세요. 네. 한국일보 3면. 그러니까 이 사고에서 가장 이제 미스터리인 게 무사고 버스 기사의 일방 통행로 과속 역주행 미스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 이거 자주 다니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깜짝 놀랐거든요. 아마 시청역 주변을 종종 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시청역 바로 앞에 큰 호텔이 있잖아요. 그 호텔에서 신세계 방향 쪽으로, 그러니까 남산 3호 터널 방향 쪽으로 이렇게 쭉 빠져나가거든요. 도로가 빠져나가서 나가자마자 왼쪽 편에 조선 호텔이 있는데요. 저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동아일보에 실린 그림이거든요. 예, 맞아요. 웨스틴 조선 호텔 지금 앞에 저쪽에 둥그렇게 돼 있는 데가 시청 광장이에요. 그 앞에 플라자 호텔이 있죠. 저기 오른쪽으로 가 있는 도로가 남산 3호 터널 가는 쪽이고요. 저 왼쪽에 큰 도로가 광화문 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웨스틴 조선에서 들어갔던 그 저 뒤쪽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니까 운전자는 요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있는 뭐 이 행사에 참석했다가 주차장에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나오면 그 맞은편 도로는 지금 역주행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 도로는 저기 지금 도로 차선 보이시죠? 저게 4차로가 넘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한쪽 방향으로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1번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옆에 진입금지 표지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웨스틴 조선 호텔 주차장에서 나오면 바로 보이는 도로인데 그 도로에 진입금지 표지판이 있고 그러면 일방 통행길인 거잖아요. 그 앞에 차들이 이렇게 전부 다 나와 있어.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쪽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왜 그걸 뚫고 갔냐고 역주행을 하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그 역주행 네. 나오는 그림을 보여주시면은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가해 운전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급발진이 돼서 글로 확 가버린 거일 수도 있는데 네. 또 오늘 보도를 쭉 보다 보면은 또 경찰에서 일부 의심하는 거는 만약에 요 일방 통행길에 차량이 없었다거나 이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 도로에 진입할 때까지는 이 운전자가 착각을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진입을 한 다음에 진입한 다음에 그거는 있을 수 있다고 쳐. 그리고 진입을 한 다음에 이 길이 이 일방 통행길이다라는 걸 인식한 다음에 네.
일종의 여기를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다. 네. 과속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안 돼요. 그 도로는 그렇게 과속할 수가 없는 도로예요. 더군다나 사고가 난 시간이 9시, 밤 9시 20분 조금 넘은 시각이거든요. 도로에 사람도 많고 차도 많은 시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기에는 안 나왔지만 차 2대를 추돌하고 거기 인도 쪽으로 달려나갔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만약에 조금 빨리 빠져나가겠다고 생각했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차를 한 번 추돌했을 때 거기서 멈췄어야 해. 근데 그걸 또 한 번 다른 차를 추돌하고 다시 또 아예 그 길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나가다가 인도 쪽으로 싹 사람들을 휩쓸고 지나가 그렇죠. 버렸단 말이에요. 정 반대쪽으로 확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하나는 40명 경력, 서울에서 시내버스를 했던 운전기사인데 그렇습니다. 그 도로가 일방이라는 걸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한국일보 기사가 제목이 무사고 버스 기사의 일방 통행로 과속 역주행 미스터리. 그래서 이제 기사 제목이 이렇게 뽑힌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당황해서 그 일방 통행길에서 과속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추정은 경찰이 생각하는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고, 그게 이제 일부 언론에는 보도가 된 것이고, 이 가해 운전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발진 사고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능성들이 지금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찰 관계자가 여기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보는 중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동아일보 12면을 이제 보여주시면, 동아일보 12면에 아까 말씀드린 그 그림이 이제 기사에 실려 있고요. 이 기사에 보면은 이 목격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발진 사고일 가능성 분명히 있다. 이걸 전제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또 목격자들은 일반적인 급발진 사고하고는 좀 달라 보였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하면은 그게 차량이 계속 이렇게 추돌했고 급발진이라고 하면 계속 차가 앞으로 나가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나가는 힘보다 어딘가 충돌해가지고 막고 있는 힘이 더 강해야 차가 거기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계속 나가려고 하는 상태가 어느 시간 동안 지속돼야 하는데, 이 차는 막 추돌하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쓱 자기가 그냥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점에 의문이 있다라는 목격자도 있고, 그다음에 이 기사에 보면은 가해 차량은 2달 전 경기 안산의 한 차량 정비업체 종합 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래서 모든 종합 검사 항목에서 양호가 나왔기 때문에, 또 급발진과 관련해서는 센서 진단을 진행했는데 적합 양호가 나왔다. 이 부분도 아마 경찰이 참고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동아일보 이면 기사를 보면, 뭐 지면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가해 운전자의 경우에 이제 버스 운전기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사고 경력이 있는 버스 운전기사인데, 이게 그 쉬는 날이 있고 근무하는 날이 있고 해서 하루 걸러씩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루 운전하고 막교대로 근무하죠. 그렇죠. 근데 요 전날에 근무한 시간이 한 12시간 정도 된다. 그리고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고, 그리고 이분은 무사고 경력이 맞는데 요 차량 이게 배우자 명의의 차량이거든요. 사고 차량이. 근데 이 사고 차량의 경우에는 이 보험 처리 이력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6번이 있었다. 이런 점들도 경찰은 주목을 하는 것 같다. 직장 동료들은 이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 잘하기로 알려진 사람이다. 운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또 험악하고 경거망동한 운전을 할 사람이 아니다. 성실하고 운전 스타일도 점잖게 하는 사람이고 건강에 특이사항도 없었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서 이런 정황들은 엇갈린다. 이런 진짜 보도들이 미스터리네.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의문이 커지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전문가들도 좀 의견이 엇갈려. 한겨레 이면을 보여주세요. 한겨레 이면을 보여주시면 급발진 주장에 전문가 서서히 멈춘 건 정상제동 가능성. 일단 제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서서히 멈췄기 때문에 그거는 전형적인 급발진은 아닌 것 같아. 전문가가 이렇게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구체적인 사례를 해놨더라고요. 2011년 경북 안동에서 운전하던 70대 할머니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 등 가능성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당시 운전자의 차량은 전신주 다른 차량과 잇따라 충돌하고도 멈추지 않다가 엔진이 1분 넘게 굉음을 울린 뒤 겨우 멈춰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사고 당시 보면 차량이 무서운 속도로 인도에 돌진하는데 통상의 급발진 추정 사고들과 달리 서서히 멈춰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급발진 연구회 회장인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중간에 짧게 급발진이 생겼다가 정상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통상적이진 않다. 사고 직후 운전자가 의지를 가지고 차를 세우는 제동 영상은 차량의 정상 작동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어 운전자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구간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 보통의 사람은 머리가 하얗게 돼 기억을 전혀 못하고 그럴 때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이런 말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근데 또 단편적인 정황만으로는 가해 운전자의 과실력을 따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기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 변호를 여러 차례 맡아온 하종선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 사고의 원인이 급발진인지 페달 오조작인지를 판단하려면 가속이 시작될 때 운전자의 대처 방식 그리고 충돌 회피 운전을 했는지 피해자를 친 뒤의 진행 경로를 어떤지 등을 따져봐야 되는데 사고의 전체 영상을 보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는 단면만 보는 섣부른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고 차량이 피해자를 친 뒤에 천천히 정차한 점에 대해서도 급발진으로 고장났던 브레이크가 큰 충돌 이후에 앞에 이제 충돌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소프트웨어 리셋이 돼서 정상으로 돌아왔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은 급발진의 경우에 굉음이 발생을 하는데 네. 사고 목격자들이 가스통 터지는 소리, 벼락 소리를 들었다. 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다는 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게 차량 충돌로 인한 소음인지 차량 내부에서 발생한 소음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확인이 필요하고 네. 근데 무엇보다도 사고 당시에 차량의 브레이크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 브레이크 그렇죠. 밟아야지. 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으면 이건 다른 장치와 연결되지 않고 바로 이 제동등, 브레이크 등이 점등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급발진과 오조작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 그래서 가해 운전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급발진이다라는 게 받아들여지려면 예. 사고 당시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다는 것을 입증할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전문가가 얘기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뭐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는데 작동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것도 좀 브레이크 그렇죠. 등은 영상에 찍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사고 원인에 대해서 뭐 이게 급발진이냐 브레이크를 밟았느냐 말씀드렸습니다만 안타까운 건 이제 이 피해자들이죠. 그렇죠. 중앙일보 3면을 좀 보여주십시오. 사연들이 다 있거든요. 피해자들이 또. 그러니까 지금 사고 당일 지금 한 은행에서 그 4명의 사상자가 나왔잖아요. 3명은 그렇죠. 숨졌고 1명은 지금 부상을 당한 상황인데요. 이 지금 한 명 그 은행에 승진 전보인사 발령이 났던 날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그 숨진 박모 씨는 승진 대상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을 축하하기 위해 저녁 회식 자리를 갔다가 회식 끝나고 나와서 그러고 난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차고가 덮치는 바람에 이런 참변을 당했다. 이런 내용이 좀 있네요. 보니까. 4명이 이제 이렇게 같은 회사, 같은 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는 4명의 직장 동료가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도 사상자가 3명이나 그렇죠. 있잖아요. 서울시 공무원은 사상자 3명인데 2명이 사망을 했고 1명은 이제 다쳤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세무직 출신이거나 현재 세무과에서 근무하는 동료 사이인데 시청 인근에서 식사 후에 야근을 하러 청사로 돌아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2명 숨지고 1명은 그렇죠. 다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아까도 사실은 김성환 평론가님도 많이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길인데 그렇죠. 이런 데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엄마 얼마나 황망해요. 나도 똑같은 일 겪을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지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일보 1면을 보시면 그런 충격들이 이제 시민들은 큰 겁니다. 한국일보 1면 보시면 내게도 닥칠 수 있었던 일상 강타한 참사 이렇게 제목을 뽑고 사진도 보면은 저렇게 이제 지금 사고 현장에 저렇게 추모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가 봐요. 네, 뭐 한 시민이 장대비가 쏟아지는 어제 비 많이 내렸잖아요. 그렇죠. 국가꽃을 두고 갔다고. 근데 어느덧 이 국가꽃을 여러 명이 두고 가는 바람에 다발을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월요일 저녁이었고 또 이 지역이 중심 업무지구 인근의 먹자골목 초입이었고 또 지하철 환승역 입구였고 했기 때문에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친숙한 공간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이어서 시민들은 놀라운 거 허망함 감추지 못하고 있다. 누군가의 가족, 친구, 연인이었으리들에게 들이닥친 벼락 같은 참사. 시민들은 나에게도 언제든 이런 날벼락이 내릴 수 있겠다는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렇게 다 돼 있고 기사 마지막에 보면 전문가들은 평범한 시공간에서 느닷없이 발생한 참사라서 많은 시민이 긴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또 잘 이겨내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 원인을 밝혀내는 것도 또 중요하겠지만 네.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것도 잘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급발진 의심 사고라는 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급발진이라는 것을 규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뭐 그게 급발진이 인정된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원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급발진 의심 사고라는 거는 지금 예를 들면 제조사나 이런 데서 주장하듯이 다 그런 페달 오인 사고에 불과했던 거냐? 이거 확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밝혀져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걸 마련할 텐데 그걸 밝힐 수 없는 상태인 것이 계속 지속되고 사고는 계속 벌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 페달 오인 사고였다라고 하면은 지금 페달 오인을 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예를 들면 일부 언론은 고령자 운전면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맞느냐? 만약에 그게 맞으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원인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또 국가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도 그렇고 좀 뭔가 진전될 수 있는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발생하고 난 다음에 사실 그날 저도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요. 제가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당일날 지하철을 타고 어디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또 6호선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녹사평역 있는 데를 지나가잖아요. 바로 거기가 이제 이태원 옆이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막 너무 즐겁게 할로윈 복장 같은 거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탔다가 내렸거든요. 근데 나중에 사고가 났다는 거를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자꾸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한동안에.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한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근데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막무가내였잖아요. 오히려 사고 수습 과정 자체가 국민들한테 더 큰 충격을 주고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어떻게 정부가 사후 수습과 대책들을 제대로 만들어가는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는가가 매우 중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양한 기사와 뭐 사설도 있는데 그건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경향신문 일면 보여주세요. 어제 이제 저희가 이 속보하다가 갑자기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해버렸어요. 조선일보 일면에 기사 나왔다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퇴했다는 소리가 먼저 나왔어. 사퇴한다는 기사 전해드리지도 못한 사이에. 그렇죠. 그러니까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또 꼼수 사퇴를 했다. 그러니까 어제 자신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가 예상되자 자진 사퇴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위원장 사의를 즉각 수용을 했다. 그게 우리가 그랬잖아요. 9시에 출근하는 길에 출근길에 거의 9시 다 된 시각이었거든요. 그때 사의 표명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근데 대통령이 마치 딱 대기하고 기다린 것처럼 어떻게 면제관을 곧바로 재가를 하냐. 한 20분 만에. 그렇죠. 재가를 하고 바로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제관을 재가했습니다. 이렇게 공지를 했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그렇죠. 원래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었는데 먼저 사퇴를 해버려서 탄핵 자체가 불성립이 됐다. 불성립이 되도록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기사에 의하면 김홍일 위원장 사퇴는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고민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카드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을 결정할 때까지 김홍일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가 이제 사실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데 그러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새로 이 면직을 시키고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는 게 방통위 마비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선택지가 되는 것이고 또 실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불어닥칠 후폭풍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도 있는 카드였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나머지 방통위원들 빨리 추천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지금 공석으로 돼 있는 3명 얼른 임명해 버리는 거야. 방통위원장의 직무 정지 상태니까 이상일 부위원장이 그러면 지금 권한 대응을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4명이서 하면 돼.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려면 뭐가 먼저 이 문제 어떤 논점이 해소가 돼야 되냐면 네. 최민희 지금 의원을 추천했었잖아요, 국회가. 근데 임명을 안 하고 침대 축구를 하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왜 그랬냐는 거에 대한 문제를 먼저 풀어야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야당한테 국회가 추천하세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네. 당신들이 계속 2인 방통위는 위법이라고 하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추천을 하세요 이럴 건데 야당 입장에서는 추천하면 뭐하냐 임명을 안 하는데 입맛이 안 맞으면 그래도 그때는 상황이 바뀌었으니 이번엔 진짜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국회 의사를 존중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고 그동안에 의결한 거 2인 방통위 체제에서 의결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법적으로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진짜 그게 타당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 받아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통위가 아예 운영이 안 되는 게 아닌데 그렇죠. 방법이 있는데 방법을 찾지 않는 거잖아. 그렇죠. 안 하는 거지. 그리고 사실 그 최민희 의원은 왜 방통위원으로 임명 안 했습니까? 얘기하면은 그거는 미안하다고 하든지 뭐 그냥 그거는 얘기를 하면 되는 그렇죠. 거지. 정리를 어떻게 하고 정치적으로 정리를 하든지 근데 아무튼 아무 뭐 시도가 없는데 아무튼 꼼수 사태다 이거를 이제 경향신문을 지적을 한 거고요. 그러면 꼼수 사태를 해서 사실 탄핵이 아까 불성립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대상자가 국회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헌법이 입법부에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뜻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국회의장이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라. 근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을 얘기하고 사퇴하는 이런 식의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아니 사퇴는 자기들이 시켰는데 뭘 안타깝다. 원인도 자기네들이 제공하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생긴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꼼수 쓰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겨레 일면 보여주세요. 한겨레 일면 뭐 다 아시는 거지만 김홍일 꼼수 사태 방송장악 강행 뜻 일면에 이제 크게 이렇게 썼어요. 네. 방송장악 강행 뜻이다. 아니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얘기지만 방통위를 제대로 구성해서 하면 야당이 아무리 뭐라 하려고 해도 뭐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방통위 5인 체제 만들어 놓고 어쨌든 대통령하고 여권 몫이 3명이나 되는 거고 방통위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상임부위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표결을 하든 뭘 해서 그럼 그렇게 갑시다. 그렇게 하면은 법적인 정당성, 정치적 정당성까지 가지고 가면서 갈 수 있잖아. 근데 임명도 안 해. 우리는 그 계속 2명, 지금 방통위원장 사퇴시킨다는 얘기는 우리는 계속 2명으로 갈 거야. 이런 뜻이거든. 야권이 추천 안 했다고 지금 책임을 돌리고 있지만 아니 그동안에 운영 안 한 거는 뭐 그래 야권한테 책임을 돌릴 수 있다 하더라도 빨리 추천해달라. 5명 채워서 갑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야권한테 오히려 그동안에 이렇게 2인 체제 운영한 거는 니네들한테 책임이 있어 손가락질하면서 그렇죠. 우리는 2명 계속 가지고 갈 거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김홍일 위원장은 뭐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탄핵안 발의 다음 날인 28일 지난달 28일 문화방송 대주주 MBC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고 나흘 뒤 물러났다. 야당 주도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방송 3법 입법이 추진 중인 가운데 방통위도 오는 8월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 교체 작업에 서둘러 착수한 것이다. 이동관 위원장이 기틀을 닦아놓은 YTN 민영화를 김홍일 위원장이 매듭지었듯 방문진 이사 교체도 후임 방통위원장이 마무리할 태세이다. 그래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이 언론장악 저지 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국무위원급 기관장의 자리를 방송장악 제물로 바쳐서라도 목적한 바를 이루겠다는 정권의 오기에 섬뜩함을 느낀다. 이 정부의 행태가 왜 방송법을 뜯어고쳐야 하는지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의도가 빤한 거 아닙니까? 의도가 매우 빤한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인 체제로 편하게 말 잘 듣는 사람 2명 딱 해가지고 2인 체제로 방문진 이사 다 교체하는 걸로 가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MBC 사장 교체하고 이렇게 가려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꼼수 사퇴시키고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봐라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방송법과 방통위법을 개정해가지고 2명이서 하는 거를 안 되게 만들고 또 이사 추천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다시 이 제도를 정비해야 되고 바꿔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게 맞잖아요, 얘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독재예요. 그렇죠. 이게 독재거든요. 대통령이 자기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방통위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권한을 준 게 아니라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력은 인사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임명할 몫의 사람을 임명하면 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방통위가 규제기구로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정책들을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합의제 기구로 원래 애초 성격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맞는데, 야, 어제도 우리 다 풀어서 설명이 드렸잖아요. 방통위 설치법에 보면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적의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잖아. 근데 2명이 달랑 들어와가지고 2명이서 그게 회의 성원이 맞는다고 해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명분 들고 지금 다 결정해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법인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책임은 야권에다 다 돌려놓고 내 멋대로 할 거야. 이게 독재지 뭐야.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적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경향신문 3면을 보여주세요. 경향신문 3면을 보시면은 위원장 바꾸고도 2인 체제 유지 때는 법적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불가피해요, 논란이. 그러니까 일단은 2인 체제를 만들어 놓고 그 2인 체제에서 한 명이 지금 탄핵안 발의가 될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명을 자진 사퇴시키는 꼼수를 쓴 건데요. 왜 그런지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새 위원장 임명을 서두를 걸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사 선임이 늦춰지면 현 이사진이 임기를 이어갈 수 있는데 이건 정부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이다. 임기 종료가 가장 임박한 박문진 이사진 임기가 다음 달 12일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새 위원장은 이르면 이달 말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 일정 고려하면 이달 말 취임하면은 8월 12일 임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치도 밀리지 않고 내 하던 대로 하겠어. 그리고 원래 일정대로 MBC 박문진 이사 바꿔버리겠어. 바꿔서 MBC 사장 교체하고 MBC 장악해버리겠어. 라고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5인 체제 복원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MBC는 방통위가 지난달 28일 이사진 선임 계획을 의결한 데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방통위가 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2인 체제에서 중요한 의결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 법원도 위법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새 위원장 임명으로 재구성된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경우에 이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의 취지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5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가 5인 구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가 1년이 넘었다. 방통위법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법 제정 취지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방통위는 민주화 이후 여야 합의제 정신으로 만들어낸 역사적 산물로 예전 방통위들도 논란을 겪었으나 최소한 합의제 정신은 유지해왔다. 여야가 합의해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이들로 위원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인 체제가 아닌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MBC를 장악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밀어붙인다. 그러다가 반드시 큰 후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아요. 한겨레 3면 보여주세요. 입법부 무시 2인 방통위 고수 MBC 경영진 물갈이 곱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방통위 내에서 반대할 사람도 없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MBC를 장악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시끄러운 얘기가 다 싫은 거죠. 뭐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인데 이 언론계 안팎과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과 여당이 방통위를 합의제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 채 2인 체제 유지를 고수하는 이상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및 이를 통한 방송장악 시도가 더욱 거칠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더욱 거칠어질 것이다. 네. 그동안에 그렇게 그 밑자락 까느라고 방통위에서 그렇게 징계 많이 준 거야. 법정 제재 많이 준 거거든.
그렇죠. 이사 임기만 끝나봐. 아니 그리고 권태선 이사장 잘라버리려고 했잖아요. 이미 사장 교체하려고. 그렇죠. 근데 그게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제동이 걸려서 불가피하게 MBC를 둘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사 임기 다 되니까 기회는 이때다. 그렇죠. 근데 날리면 어디 한번 보여줄까? 너네들을 날려줄게 이런 거 아니요. 근데 여기에 이 기사에 보면은 그러니까 많은 고민을 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왜 2인 체제로 할까? 그러니까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대로 5인 체제로 해도 다수결에서 어차피 정부 여당이 유리할 텐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사실은. 네, 유리할 텐데 그걸 왜 굳이 2인 체제로 해가지고 이 위법 논란 그다음에 정치적 논란 막 우리 독재라고 했는데 아까 네. 정치적 논란을 감수하고 왜 이러는 걸까? 큰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사에 보면은 김동원 언론노조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네. 이분 박사님인데 한겨레하고 전화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과거 방통위에서는 비록 여야 나눠먹기라는 비판 속에서도 방문진 이사회의 경우 여야 6대3의 추천 비율을 유지를 해왔다. 만약 방통위 2인 체제가 다시 꾸려지면 정부는 야당 추천 방통위원이 없다는 것을 빌미삼아 방문진 이사 9명 전원을 여권 성향으로 채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순혈주의네. 순혈주의인가 보네. 그러니까 극우 순혈주의네 거의. 응? 방문진 이사 9명이 다 여당 성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2인 체제에서 하면.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뭐 김용삼 뭐지? 이충상, 김용원 이름을 두 개를 섞었어. 근데 두 사람 하는 거 봐봐요. 그냥 좌우파적 시각 딱 거기 딱 멈춰 있잖아. 인권을 좌파 인권과 우파 인권으로 얘기하잖아요. 방송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 이동관이 보여줬잖아요. 이동관이 얘기를 했잖아. 좌파 방송 KBS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했지? 북한하고 비교를 했나? 뭐라고 했지? 이동관이 얘기를 한 적 있었잖아요. 이동관이 막 비판하면서 노영방송 뭐 이정부 얘기 많이 하면서 MBC도 역시 마찬가지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명박 때 MBC 방송하다 진짜 잘렸잖아요. 똑같이 지금 처지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잘리고 나니까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MBC 프로그램 작가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작가를 하면서 MBC 그 상황을 생생하게 PD들하고 얘기하고 목격을 한 당사자예요. 아오지로 PD를 다 보내가지고 그 PD 만나면 회사 그만둬야 되냐 뭐 해야 되냐 얘기할 때 제가 그만두지 마라 끝까지 버텨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일을 지금 또 반복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스케이트장으로 보내고 아우지로 보낸다고 해가지고 아카데미로 보내고 뭐 어디 저기 뭐 드라마 세트장 이런 데 보내고 그럴 상황이야. KBS 기자들도 시청자위원회로 시청자 센터인가 그쪽으로 다 보내고 그랬잖아요 기자들을. 그렇죠. 요즘 그거도 한대. 징수 업무도 한대. 수신료. 그렇죠. 수신료 징수 업무 하는 대로 보내고 그런데. 모든 직군에 대해서 모든 직군, 기자, PD, 그다음에 경영 뭐 이런 관리 이런 여러 직군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직군에 대해서 다 수신료 징수 업무를 해라. 그러니까 수신료를 지금 못 걷게 됐으니까 걷기가 어렵게 됐으니까 왜냐면 한전하고 분리징수 하게 돼가지고 그것도 애매모호하게 지금 만들어 놔가지고 말이야. 그렇죠. 이게 급하니까 수신료 수입이 줄어드니까 징수 업무에 더 많은 인원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인원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무슨 뭐 부실 방망경영이라고 막 해가지고 자기 입으로 비판을 했으니까. 그렇죠. 늘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자든 PD든 뭐든 간에 다 수신료 징수 임무에 투입을 한다는 거예요. KBS가. 근데 너들 같은 애들은 리포트 만들고 취재하고 그런 꼴을 못 보고 제작하는 거 못 보니까 눈에 까신 친구들 싹 뽑아가지고 그걸로 보내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고 근데 방문진 이사 9명 전원이 여당 성향이 될 경우에 이게 뭘까? 이거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왜 6대3이면 안 되고 방문진 이사회가 왜 9명 전원이어야 되냐? 지금 예를 들면은 방송 4법을 야당이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 거부권 행사하겠죠? 거부권 행사하겠지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방송 4법을 뭐 여당에서 뭐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사실. 모든 거부권이 다
뭐 다 여당을 모두 거부권을 다 여당에 막아줄지는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를 추천하고 구성하는 조항들은 방송법 개정안에서 이사를 추천하고 뭐 하는 조항들은 이미 지금 새로 선임된 이사들이 그러니까 그 법을 처리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요 과정에 이사 선임이 빨리 해버리면 그거는 다음 이사들부터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는 지금 9명 전원을 여당 성향으로 넣어놓은 이사는 유지가 되겠죠. 그 법과 상관없이 소급 적용이 안 되니까. 그 9명으로 가되 근데 뭐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면 사장을 바꿀 때는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사 선임은 이렇게 하는데 사장을 어떻게 바꿀 거냐. 그렇죠? 근데 지금 방송법 개정안에 보면은 사장을 바꿀 때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면 사장 추천위에서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면은 이사회에서 특별 다수제를 결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 다수제라는 거는 과반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은 3분의 2. 그렇죠. 뭐 이렇게 결정하게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이제 요런 조항들 때문에 3분의 2에 걸릴 수 있겠다. 혹시라도 뭔가 부담이 된다고 하면 그런 가능성조차 없애야 된다고 하면 그럼 뭘까? 뭐 이런 거 아닐까? 뭐 어차피 방송사법 거부권 행사할 건데 뭐.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여러 2중 3중에 안전장치를 두겠다. 그렇죠. 반드시 MBC와 관련돼서 MBC는 반드시 예상외에 자기들이 상정한 예상외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반드시 막겠다.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까지 일단은 얘기를 하고 지금 왜 그러냐면은 요까지 일단 얘기를 하고 왜냐면은 지금 스콕스에 광고를 해야 됩니다. 스콕스에서. 그거 되게 떳떳하게 광고해야 돼요. 아 그렇죠. 네, 광고를- 우리가 안 해봐가지고 지금 약간 미숙하게. 원래 9시 정도에 광고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 방송위에 대해서 너무 흥분해가지고 9시 12분이 됐어요. 그래서 그럼 광고를- 잘려 방송사에서 원래 방송 광고 시간 잘리면은 밥벌이 못 한다고 잘려. 그렇죠. 그래서 중간 광고 타임이 이제는 스콕스에 생겼다. 그래서 잠시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광고 잠시 할 거기 때문에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7만 원. 고민은 그만. 지금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 업체는 없었다. 현재까지 940억 이상 상품을 지급한 여기 서경석의 인터넷 비교원이 있습니다. 유심 변경 시에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설치 당일 지급됩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인터넷 비교원. 자,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7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 최대 30만 원, 다 해서 77만 원의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TV 가입을 할 때는 비교원 365일 연중 무료 상담 가능하고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거나 1670-2571로 전화하시면 된다. 방금 보신 광고의 내용입니다. 그 1+1이네요. 그러니까요. 인터넷 TV에 가입할 때 47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 최대 30만 원, 합치면 77만 원. 이라고 얘기하는 인터넷 비교원. 제 구독자 심은정님께서요. 살려드리기 위해 광고 참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살려만 드립니다. 이런 구독자 글들이 쭉 이렇게 올려오고 있어요.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려주십시오. 이게 효과가 있네. 네, 저희가 막 이렇게 모든 뭐 전후 사정을 막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이지만 중간 광고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오늘 갑자기 했잖아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아니, 그거 우리가 그만큼 잘 나간다고 포장 좀 해.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저희가 광고도 수주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그렇죠. 정도는 됩니다, 저희가. 이 광고에도 열심히, 이 광고에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 저희가 이제 또 살려주시기도 하시고. 100만장자가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이거에 대해서 기뻐해 주시고, 스픽스가 건물 하나 더 살 수 있다. 마치 지금 건물이 있는 것처럼 말씀드렸는데, 와이트 스튜디오가 있지 않습니까? 스튜디오를 10개로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어쨌든 이 방통위는 이렇게 됐는데 방통위원장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탄핵을 하려고 그랬는데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야당은 탄핵을 하려다 탄핵을 못하고 김샜네 집에 갑시다 이렇게 되느냐? 그거는 아니죠. 한겨레 3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한겨레 아까 보여주신 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3면을 3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밑에 보면은
야 방송장악 규명 국정조사 강경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결국?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 김홍일 위원장 탄핵 표결 전에 사퇴할 것에 대비를 하는 나름의 이제 그 대비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국회법 130조 1항을 보면요, 탄핵안을 법사위 회부에 탄핵 사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래요. 이걸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사실을 마련해 뒀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회 의사국에서 당사자가 사퇴한 만큼 탄핵 관련 절차를 더 진행하기는 어렵다, 이런 해석을 내놔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거쳐서 일단은 이걸 수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및 통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대신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탄핵 카드로 방통위를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결국은 이제 뭐 인사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요.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지명을 하면 그다음에 인사검증이나 이런 걸 벼러야 되는 거고, 그와 별도로 방송 장악 국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해서 이 부분 다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 동아일보의 경우에도 네, 동아일보는 어쨌든 보수 신문 아닙니까? 그렇죠. 동아일보는 사면 보여주세요. 동아일보 사면. 네. 동아일보 사면 보여주시면은 이 방통위 파행부릉 방문지 이사 갈등 친여로 교체 친여 사수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동아일보도 쭉 보도를 했는데 밑에 보시면 후임 방통위장 이진숙 유력, 야 임명 땐 또 탄핵 추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나 깜짝 놀랐어. 이분은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이진숙 전 사장은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분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일단 여권 관계자가 동아일보에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진숙 전 사장에 대해서 여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거론될 때 인사검증 등을 받은 바 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장 앞서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통령실 최대한 고위 빨리 임명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게 지명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누구도 확답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당에서는 어쨌든 제일 유력하다고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냐? 1961년생이고 경북 성주 출신입니다. 1986년도에 MBC에 입사해서 MBC 국제부장, 보도본부장 등을 거쳤는데 황교안 대표 체제 때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역입인재로 정계에 입문을 했고 지난해 8월에 여당 몫이었던 김효재 전 방통위 상임위원 퇴임 후에 국민의힘이 후임으로 추천을 했으나 야당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부하면서 임명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이진숙 전 사장이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에 정수장학회 측과 MBC 민영화 논의를 한 당사자라는 점 등을 문제를 삼는 분위기다. 이렇게 돼 있고 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은 이진숙 전 사장 임명 후 방통위가 또다시 2인 체제로 운영된다면 이건 역시 탄핵 사유다. 제2의 제3의 이동관과 김홍일이 등장한다면 여지없이 탄핵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진숙 전 사장하고도 인연이 있거든요. 아, 김성환 평론가님이 네. 네. 마당발이세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종군 기자로요. 그렇죠. 네, 국민들한테 인지도가 확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이라크 전 종군 기자로 활동하기도 하고 또 주로 중동 지역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리포트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인지도도 높고 인기도 좋았어요, 기자로서. 그리고 방송 출연도 많이 했고요. 또 MBC 라디오를 그 당시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같은 프로그램에서. 회식 자리를 같이 가기도 하고 또 회식 자리에 남편분이 같이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서로 알기도 하고 그랬을 때까지만 해도 성향이 이런 줄 전혀 몰랐어요. 또 어느 순간부터 자리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것 같았고 그리고 뭐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동안에 소외된 것에 대한 종군 기자로 나갔던 게 어찌 보면 내가 이거를 해서 뭔가를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 같은 것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나중에 해석을 했는데 그러면서 어느 순간 확 나가더라고. 대전 MBC 가고 이러면서 갑자기 보수 본색이라고 해야 되나? 왜 영남 쪽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확 그게 올라오면서 막 싸우는 거야. 그리고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막 사람이 막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여서 애초에 내가 사람을 잘못 봤던 건가 아니면
생존을 위해서 달라져 갔던 유형인가 좀 혼란스러웠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겠지만 한때 그랬던 시절이 좀 기억이 나요. 그랬던 이진숙 기자의 모습이 저는 훨씬 더 좋았어요.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고. 이명박 정권 때 이제 그 이명박 정권의 방송 정책에 MBC 내에서 앞장섰던 사람이 아닌가 이 정도의 이제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얘기할 때 과거에 종군 기자로 이제 유명했다. 요거는 이제 저도 이제 알았었는데. 네. 그런데 맛있는 거 어쨌든 먹고 그때 먹었던 와인도 기억이 나. 와인이요? 어떤 와인 먹었는지도 기억이 나. 어떤 고기 먹고 뭐 남편도 뭐 또 하여튼 뭐 다 그래 기억나. 막 상세하게 얘기는 좀 그렇지만. 와인과 고기요? 네. 상당히 고급지었는데. 그래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무튼- 기억하는 거지. 네. 그걸 했거든 사줬거든. 네, 근데 그때부터도 어쨌든 방송 장악의 천병이다 이랬는데 그때 이동관 수석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들을 다 또 이 정권에서는 방통위원장에다 앉히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이게 뭐냐 이게. 뭐 이렇게 다운 사람밖에 없냐. 그래서 의문이고 이러다 보니까는 결국 뭐 좋은 얘기가 안 나오죠. 한겨레 사설 보여주세요. 한겨레 사설. 김홍일 독홈 수사 때 방송 장악 한시도 못 늦춘다는 건가? 네, 이거는 뭐 저희가 지금까지 한 얘기들의 이제 종합판입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김 위원장은 사퇴 직전까지 충직한 방송장악 행동대장다운 면모를 보였다.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2명이 주요 안건 밀어붙이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자 다음날 보란듯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 더욱이 지금 국회에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식을 개선해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내용의 방송상법 개정이 계류 중인데 야당이 방송장악 쿠데타라고 거세게 비판할 만하다. 그러니까 방통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됐으니 조만간 후임을 임명해서 박문진 이사의 개편에 따른 문화방송 사장 교체를 밀어붙일 게 불보듯 뻔하다. 신윤 낙하산 사장이 취임을 하면은 한국방송과 YTN에 이어 문화방송도 친정권 방송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지금 현재 상황이 여권이 그토록 강조해온 방송 정상화인가? 그런 정상화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국정 운영하는 걸 보면요. 탄핵 저지선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제 눈에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로서는 야당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있겠다. 높다고 대통령실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진용을 구축할 것인가. 이게 최대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KBS, MBC, SBS는 뭐 지금 대주주가 저 지경이고 SBS는 원래 뭐 어느 쪽에 편 안 들렸던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친윤석열 정부 성향도 이미 뭐 드러나기도 했었고요. 그러면 KBS는 이미 장악을 했고 YTN은 민영화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장악을 한 거나 다름이 없고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 모기업의 경우에. 그러니까 어찌됐든 정부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나도 전원으로 들었고요. 그 다음에 눈에 가시 MBC 남은 거예요. MBC만 확 움켜쥐면 나중에 뭔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언론사를 확 이용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막아주게 만들 수 있겠다라고 저는 계산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심각하다. 이제 한겨레 오면을 보여주세요. 어제 대정부 질문을 했는데 대정부 질문이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언론이 대부분의 신문들, 특히 보수 신문들이 네. 김병주 의원이 막말을 해가지고 야 이게 파행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네. 이 제목을 보시면 따옴표가 있죠. 정신 나간 국힘 따옴표, 막말 사과 따옴표, 대치 최상병 특검법 상정 불발. 한겨레 오면 기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옴표에 그러니까, 주목을 하셔야 돼요. 주장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제목 끝부분에 최상병 특검법 상정 불발 이렇게 제목을 넣은 것도 좀 의미심장한데요. 이게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발언 때문에 좀 문제가 샜던 건데 아니 이제 전제는 지금 국민의힘은 뒤늦게 원구성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도 다 파토내는 거야. 그냥 막 싸움판으로 만드는 거야 일부러. 국회 본회의장도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밑자락 그걸 깔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어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왔는데 김병주 의원이 한미일 군사훈련이 강화돼서 한미일 동맹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한다고 표현했다. 아, 논평에 이 표현이 들어갔구나. 국민의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 저열한 도발 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할 뿐이라는 지난달 2일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의 논평을 가리킨 건데 현재 한미일 동맹이지만
한일 동맹은 한일은 동맹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때 한미일 동맹이라고 썼다는 거야. 그게 정신 나간 짓 아니냐?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민의 의원들이 막 난리를 친 거야. 막 소리 지르고.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과하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과하고 진행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병주 의원이 거부하니까 정회가 선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밤에 만나가지고 본회의 속기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본회의가 무산이 돼서 본회의가 산회됨에 따라서 최상병 특검법 상정과 표결도 무산이 됐다라는 거고요. 이 파행 전까지는 뭐 이 다양한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법에 관련돼서 그리고 김진표 전 의장 회고록과 논란과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등의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어쨌든 본회의가 파행이 됐다라는 건데 이 대화 내용을 보시면은 김병주 의원이 한덕수 총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한미 간의 관계와 한일 간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느냐. 근데 한덕수 총리가 그 얘기하면서 김병주 의원이 한미 간의 동맹을 강화해야 되고 한일 간의 저는 협력 맞지만 그렇죠. 한일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덕수 총리가 아 그렇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한미 동맹 강화해야 되지만 한일 간의 협력은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또 협력을 충분히 해야 되지만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이 그 말씀 잘하셨다. 이렇게 또 칭찬을 해요. 한덕수 총리가 제가 지난번에 의원님한테 다 배워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좋잖아, 거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주 똑같은 얘기를 한 거잖아요. 서로. 총리랑 의원이. 근데 요 얘기를 근거로 김병주 의원이 그런데 국민의힘은 논평을 왜 이렇게 냈냐. 한미일 동맹이라고 왜 얘기를 하냐. 호준석이 정신이 나갔다고 했었어야지. 국민이라고 하지 말고. 국민의힘이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난리가 난 거거든요. 호준석은 언론에서 뭘 배운 거야 도대체? 그 언론인 출신인데. 근데 아무튼 그런 논평이 근데 나갔으면 국민의힘이 사후에라도 그거를 뭐 정정하든가 뭐 이런 거를 해야지 지금 거기서 또 그거를 사과하라고 그러고. 근데 그 속마음인 거지. 대통령의 생각인 거고. 의심인 거는 사실은 애초에 국민의힘이 뭘 주장하고 있었냐면 대정부 질문을 하는 날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처리한 적이 없다. 그래. 최상병 특검법 상정에 반대했던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 구실 잡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본회의 그냥 무산시켜버린 거야. 사실은. 그것도 정치인들 사이에서는요. 그냥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하더만요. 그냥. 그렇죠. 뭐 하나 이제 판을 깨버리는 거야 그냥. 딱 잡아서 판을 깬 거고 실제로 이날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이 다른 기사를 보면은 우원식 국회의장 항의 방문해가지고 이거 상정하면 안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이런 안건 상정해갖고 처리한 적 없습니다. 대정부 질문 하는 날은 대정부 질문만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최상병 특검이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필리버스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원들에게 전원 국회 안에서 비상대기를 해달라. 4일까지 요 지침을 또 내리고, 그러니까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국민의힘이. 이게 필리버스터 하려고. 그렇죠. 그럼 필리버스터를 하고, 그러면 민주당도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또 민주당도 또 나가서 이제 뭔가를 주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도 그러면 우리도 준비해야지. 그렇죠. 최상병 특검법 처리에 대해서 뭐 왜 해야 되는지를 주장을 해야 되겠다. 다 순서를 또 짰다는 거예요. 우리가 훨씬 더 잘할 걸 이러면서 국민의힘 뭐 그 과거에 필리버스터 하는 거 보니까 별로 근성이 없던데 우리만큼 할 수 있겠어? 뭐 이러면서 채비를 다 갖추고. 이제 국민의힘도 어떻게 해서든 버티려고 하겠지. 기저귀 차고. 뭐 이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과거에 보면은 잘 안 되잖아요. 잘 국민의힘이 잘 안 됩니다. 그냥 모여가지고 지난번에 뭡니까 이게 오물풍선이 아니고 뭐죠? 북한에 풍선 보내는 거 그거를 처벌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그것에 대한 법을 만들었었잖아요. 민주당이 지난 정권에서. 그 처벌법을 만들었었잖아요. 위헌이 난 거에 대해서. 그걸 반대하기 위한 어떤 그런 필리버스터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거였는지 아니면은 5.18 문제였는지. 아니요. 테러방지법 그거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니 지난 정권에서. 지난 정권에서는 그게 남북교류협력법이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와가지고 필리버스터 하는데 처음에는 예를 들면은 우리 너무 많이 하지 말고 30분씩 합시다 뭐 이렇게 약속했는데 어떤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 너무 길게 해서 막 2시간씩 해가지고 뒤에서 수근수근 왜 이렇게 길게 해
다 저만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좀 그게 다시 한번 해줘. 네? 오, 연기가 되는데 김민하 평론가가? 우리 다 2시간씩 해야 되잖아. 어떻게 뭐 이렇게. 네. 그래서 그게 잘 안 된다. 네.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이. 네. 그래서 경쟁할 준비를 다 마쳤는데 아무튼 사실은 필리버스터 힘들어요. 그런 와중에 힘들죠. 김병주 의원이 이런 말 하니까 하기 싫었는데 짠됐다. 네, 판을 깬다.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요 의심이 되고. 의심이 아니라 맞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본회의 깨버리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방송사법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요 방송사법은 일단은 상정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최상병 특검법은 일단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무산된 거다 이 말씀드리고. 그럼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어쨌든 다시 그럼 상정한다. 대정부 질문하는 오늘 상정할 거예요. 그렇죠. 네.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는 요 날에 또 상정을 하는데 그러면 대정부 질문은 거의 뒷전이 되고 요 상정하느니 마느니와 사과를 하느니 마느니를 갖고 또 막 입씨름을 벌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또 대정부 오늘 질문 파토를 내려고 시도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건 막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대정부 질문 끝나고 난 다음에 상정해가지고 처리하면 그때부터 필리버스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내일까지가 대정부 질문이에요. 본회의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24시간 뒤에 3분의 2 동의 얻으면은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중지를 시킬 수 있거든요. 180석 넘으면은 그러면 내일 표결을 통해서 180석을 넘긴 다음에 필리버스터 중지시키고 그리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들어가서 아마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그렇죠.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그래서 7월 19일 전에 그러니까 최상배 일주기 전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할지 그래서 말지를. 대정부 질문은 뒷전이 될 것이다. 네,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네. 아마도 오늘 그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인데 네. 요거는 뒷전이 될 것이다라고 언론들이 전망을 하고 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병 특검법 상정하고 처리하면 또 거부권 행사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아일보 사설 보여주세요. 동아일보 사설 보시면은 계속 이럴 텐가 계속 이럴 거냐. 했어요. 동아일보도 계속 이럴 보수 텐가. 언론인데 야 이거는 너무하지 않냐.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쭉 앞에 저희가 뭐 특검법 발의하고 뭐 쭉 했던 거는 그거는 아마 다 말씀드렸으니까 빼고 나머지 반 쪽에 들어가 있는 사설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윤 대통령이 처음 거부권을 썼던 때와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이첩과 회수를 전후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 국방부와 해병대 관계자들 간에 여러 차례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밝혀졌고 BYP 경로설에 대해서도 여러 추가적인 정황이 나오고 있다. 해병대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대통령이 화를 냈고 이종석 국방장관이 대통령실 유선 전화를 받은 뒤 이첩표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핵심인데 운영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전화번호까지 공개했다. 그러나 정진석 실장은 누가 전화했냐는 질의에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는 일체 기밀 보안 사항이라며 답을 거부했다. 정의 발신자를 공개할 수 없다면 최대한 상세하게 이유를 설명했어야 했다. 보안 사항이라고 잘라 말하니 온갖 억측이 나돌고 있다. 그런 다음 이렇게 한 달락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 관심사는 최상병이 순직한 것은 누구의 책임인지 이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외부에서 개입했는지다. 지금까지 누구도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렇다 보니 최근 여론조사에선 특검 도입 찬성률이 63%에 달해 5월 조사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윤 대통령과 정부가 할 일은 이 사건과 관련된 팩트들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국민의 판단을 지켜보는 것이다. 그게 민심에 부합하는 길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동아일보가 이렇게 쓸 정도면 얼마나 지금 상황이 무리한 것이냐, 이 정부 여당의 대응이,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이 뉴스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종합 정리를 말씀만 드리고 종합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좋겠어요. 동아일보 1면 보여드리고요. 동아일보 1면에 썼습니다. 야당 대장동 등 이재명 수사검사 4명 탄핵 착수.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고 본회의에 보고가 됐고 법사위 회부가 됐다. 이 검사들 이름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영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어미준 부천지청장이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동아일보 기사대로면 강 차장검사 엄지청장은 대장동 백현동 의혹 수사를 받고 있고 박 부부장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해 9월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고 다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사건이고 김 차장검사는 대검 반부패 과장 재직 당시에
백현동 등 이전 대표 수사를 지휘했다. 이런 내용이고 네. 이 김용민 의원이 탄핵안 제안 설명에서 검찰 조직이 기소권과 공소권을 양손에 쥔 채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 대한민국이 어렵게 꽃피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서 맞아요. 36분간 입장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을 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전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이다. 법치주의가 확립된 다른 국가에서 해외 토픽으로 나올 수도 있다.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이 형식화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뭐 대통령실도 한마디 없고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발언을 조목조목 다 비판할 수 있어요. 자, 이 경향신문 사설 보여주세요. 네. 경향신문 사설 보시면 제목이 방탄 시비 부른 민주당의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소추입니다. 근데 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점과 이런 타이밍 때문에 방탄 시비는 불러일으키는 게 맞는데 지금 언론에 보면은 왜 탄핵 소추를 했는지 그리고 그래요. 그건 자세히 보도를 안 하고 어떤 사유가 있어요. 있는지 그리고 왜 이 탄핵 소추를 한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설명 안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설에서 네. 그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서 이 예. 사설의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강백신 검사,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인데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 과정에서 위법 시비에 휘말렸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증보도 언론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보관하고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에 있는 정보를 당사자 몰래 통째로 대검 디지털 수사망에 올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거예요. 휴대폰 압수수색을 했는데 기자 휴대폰을 복사를 해서 그냥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불법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재판 과정에서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 술자리 회유를 했다는 구설에 휘말려 있고 술자리뿐만 아니라 진술 세미나 열었다고 하는 그 담당 검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미준 부천지청장은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교사 의혹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향신문은 이 내용을 쭉 적으면서 하나같이 검찰권을 오남용한 중대 사안이다. 그러나 검찰의 팔은 늘 안으로 굽어 감찰이나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검사 탄핵은 비검사를 국민이 단죄한다는 의미가 있다.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도 지키지 않는 검찰에 경고장을 날리는 효과도 있다. 검찰의 횡포는 윤석열 정부 들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정치 권력과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최근에도 검찰은 죽은 권력인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벌이고 있다. 그 다음은 김민하 평론가가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지적해 주세요. 그러나 문제는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검사 4명 중 3명이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에 참여한 이들이라는 것이다. 강언 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검사들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하고 있거나 했기 때문에 오얏나무 밑에서는 각근을 고쳐매지 말라는데 이 전 대표 방탄을 위한 검사 탄핵이라는 의심을 받으면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민주당은 검찰 지휘자가 아닌 당대표 수사검사를 직접 탄핵하는 데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민주당의 탄핵안에 반발하는 검찰의 모습은 볼썽사납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한다면서 이번 탄핵 추진이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권 친위대로 전락한 검찰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이 총장은 민주당을 비난하기 전에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돌아봐야 한다. 이렇게 경향신문 사설이 지적을 했고 지금 탄핵 소추안을 올리면 탄핵 소추안을 바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할 거냐. 지금 민주당 얘기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안을 가지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린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법사위에서 탄핵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탄핵 조사를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표결에 들어가지 않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를 내서 검사 탄핵의 적법성과 적절성을 먼저 조사를 하겠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은 결국 보복성 탄핵이라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일종의 빌드업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이렇게 하려면은 그렇죠. 예를 들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거나 또는 이런 걸 통해서 원래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수사기관에서 이 검사들에 대해서 이런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해봤는데 이 수사가 예를 들면 결과가 사실이네요. 또는 재판에 갔는데 판사가 이거는 검사들이 이런 죄를 진 게 맞네요. 이렇게 판단하면은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을 한다. 이렇게 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경향신문 사설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침대 축구하잖아요. 검찰이 침대 축구를 하면서 감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고발을 하면은 과연 될 거냐 수사가 99만 원 세트 나오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네. 고발을 하면은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어서 결국은 국회가 법사위에서 탄핵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이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보겠다. 요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뭘 이렇게 난리를 쳐. 그래서 그거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가는데 다만 그게 하는 과정에서 탄핵 조사가 또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생각되는 대로 네. 성과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예. 그럴 경우에는 탄핵 소추안을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는 요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민주당 관계자가 언론에 얘기하는 거는 약간 유보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조사를 해보겠다의 방점이 일단은 찍혀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36분이나 하고 질의응답까지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뭐 격한 표현이 다 등장했더라고요. 민주당이 뭐 사법기관의 역할을 다 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건 검찰이란 말이에요. 수사권까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사 비위가 나오거나 공정하지 못한 수사 지휘를 했다거나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검찰 내부에 자정 기능이 작동해야 되잖아요. 자정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부도 하지 않았어. 그러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그거 왜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휘권이 배제돼 있어서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은 지금까지 예외도 뭐 특혜도 성역도 없이 수사했어? 검찰의 팔이 다 안으로 굽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데 일종의 검찰이 주구 역할을 한다고 하는 이런 국민들의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은요. 검찰 내부에서 징계하지 않으면 파면이 불가능합니다. 검찰 징계법에 보면 우리나라 검찰은요. 아무리 징계 사안이 됐다 하더라도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밖에 되질 않아요. 그것도 검사 징계위원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공소권을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게 검찰이잖아요. 우리나라 검찰은 검찰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야. 그런 나라가 정상입니까? 정상이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종합정리할 수 있으면 제가 조목조목 하나하나씩 다 뜯어가지고 어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이것도. 네,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아. 그래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황급하게 여기까지 하고 또 여기 또 네. 댓글. 네, 또 이제 김성환 그렇죠, 평론가님이 전공 분야. 제 전공 분야. 댓글 읽는 게 언제부터 전공이 됐어, 내가? 구독자와의 소통 전공 분야. 네. 지금 띄워주시는 게 그 구독자님들 그거죠. 영의리님, 김성환님은 TV 출연 때부터 좋아했고 김민아 평론가님은 시선 집중 때에서 이게 뭐예요? 얼굴 똥 씹었던데 스픽스에서는 얼굴이 밝아졌어요. 이렇게. 시선 집중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러게. 다른 분하고 헛갈리지 않았나? 최경영, 그거 헷갈렸겠지. 최경영 기자 했던 거. 최강시사. 그거 얘기하셨겠죠. 아니, 거기서도 이렇게 얘기하면 짐작해야지. 구독자님의 반응에. 거기서도 근데 왜냐하면 최경영 기자 여기도 나오는데 행복했습니다. 거기서. 네, 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윤동동님. 실시간 시간 모르다가 요새 알게 돼요. 며칠 전부터 실시간 듣고 있어요. 이렇게 글을 써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우리한테 감사하다고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네. 늘 살려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독, 좋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좋아요가 1200문밖에 안 되거든요. 네. 마치기 전에 좋아요 빨리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십시오. 네. 많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다 눌러주시고 저희를 좀 살려주시고 저희 백만장자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민아였고요. 전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